네 꼴만 봐도 토가 나와.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와. 대기업 부장인 남편이 제 손목을 비틀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해고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죠. 5년의 청춘을 바쳐 뒷바라지하며 빈털터리였던 그 남자를 대기업 부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선 그가 폭풍우 치던 밤 제게 던진 것은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가난한 촌뜨기 출신이라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고 재벌집 딸을 새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제 손을 꺾으며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만 봐도 구역질이 난다고 했죠. 그는 의기양양하게 저와 제 딸을 길거리로 내쫓으며 저 같은 식충이는 폭풍우 속에서 금방 죽어버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그가 자신의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을요. 다음날 아침 그의 부장 자리는 공중분해되었고 살던 아파트는 차압당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절규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라고요. 하지만 그 진실을 알기 위한 대가는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도 모자랄 겁니다. 시청자분들의 안온한 행복을 위해 오늘 사연의 사이다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이야기 제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번쩍였고 밤을 찢어버릴 듯한 광란의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자정은 이미 지났고 세찬 바람이 호화로운 아파트의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바깥의 냉기보다 더 저를 옥죄는 것은 바로 이것이를 가득 메운 숨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낡고 해진 티셔츠 자락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온종일 집안 청소와 열이 펄펄 끓는 어린 딸을 돌보느라 머리는 엉망진창이었죠.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가죽 소파에는 지난 5년간 제 남편이라 불렸던 남자 강민준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칼같이 다려진 명품 정장을 입은 채 붉은 와인잔을 빙빙 돌리고 있었죠.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앞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네모 반듯하게 인쇄된 이혼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할 시간 없어. 여기 도장 찍어. 내일 아침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5년의 청춘. 그가 낡은 중고차 한 대로 영업을 뛰던 시절부터 온갖 풍파를 함께 견뎌내며 제가 온 힘을 다해 그를 지금의 부장 자리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권력을 쥐고 상류층의 화려한 옷을 걸치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민준 씨,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딸애는 위층에서 알아 누워 있는데 이 서류는 대체 뭐예요? 우리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잘 지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난 아주 치가 떨리게 창피했어. 당신 꼴 좀 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부장 아내 같은 구석이 있냐고. 파티에 데려갈 때마다 그 촌스럽고 주눅든 모습 때문에 파트너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나한테는 학벌 좋고 배경 좋은 나를 사장 자리까지 밀어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해. 근데 당신은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가난뱅이잖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앞길을 막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가난뱅이라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이 집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저는 그저 운 좋게 금덩이를 문 시골 출신의 가난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가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수년간 기꺼이 뒤집어쓴 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배려가 그의 오만함을 양심마저 집어삼킬 정도로 키워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위층 계단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인 오미숙 여사가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으로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민준이 말이 다 맞다. 이 집에 너 같은 가난뱅이 며느리 들여서 6년이나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가난한 주제에 애도 제대로 못 낳아서 맨날 골골대는 딸년을 낳아가지고 병원비만 얼마나 깨먹었는지 아니? 유라 좀 봐라. 걔는 재벌집 딸이야. 지금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을 임신 중이라고. 얼마 전에는 나한테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사줬어. 너 같은 건 평생 벌어도 그 가방 손잡이 하나 못 사. 똑똑하면 얼른 도장 찍고 꺼져. 사람 불러서 질질 끌어내기 전에. 결국 그런 거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상대는 아들을 임신한 재벌집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과 한패가 되어 저를 내쫓고 새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제 앞에 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6년간의 헌신과 인내, 밤새워 그를 기다리던 밤들, 정성껏 차렸던 따뜻한 저녁 식사들이 결국 이렇게 구역질 나는 시나리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두 분은 제가 가난한 식충이라고 하셨죠. 그럼 민준 씨가 투자 실패로 억대 빚을 지고 감옥 갈 뻔했을 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구해와 그를 구해준 사람은 누구였죠? 어머님이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 계셨을 때 똥오줌 받아내고 죽 한 숟갈씩 떠먹여드리며 간호한 사람은 누구였죠? 이제 그가 겨우 부장자리 하나 꿰차니까 부잣집 딸 데려오려고 저를 이렇게 내쫓으세요? 천벌 받을까 두렵지도 않으세요? 닥치지 못해? 너 같은 총구석 청것이 무슨 돈이 있어서 빚을 갚아? 어디서 사채라도 끌어다 쓰고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수작 부린 거겠지? 어디서 생색이야? 이 아파트가 네 돈으로 산 거냐? 저 밖에 있는 외제차가 내 거냐? 내 아들의 그 번듯한 부장 자리가 네 덕이냐고. 다 우리 민준이가 피땀 흘려 이룬 거야. 이거나 받고 당장 도장 찍어.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낚아채 제 가슴에 쳐박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가운 눈으로 강민준을 쏘아봤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말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게 다가와 제 오른손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에 제 하얀 피부 위로 금세 붉은 멍 자국이 올라왔습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 곱게 구슬릴 때 듣기 싫으면 험한 꼴 보는 수밖에 없어. 내가 말했지. 내 그 지저분하고 천박한 낯짝 1분 1초도 더 보기 싫다고.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온다고. 알아들어? 당장 도장 찍어. 그럼 내 그거지 같은 청춘값으로 3천만 원 던져줄 테니까. 안 찍으면 너랑 내 그 병든 딸년 다리 밑에서 굴러다닐 준비나 해. 이 서울 바닥에서 네가 설거지 자리 하나 못 구하게 만들 힘 나한테 충분히 있어.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와. 그의 말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부부의 정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붙잡힌 제 손을 내려다 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콧등이 시큰거리지도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제 한겨울에 얼어붙은 호수처럼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고요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제 진짜 신분을 숨기고 그에게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그 망상에 가까운 자만심이 그를 배은망덕한 악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초라한 껍데기를 벗어던졌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깊은 지옥의 나락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펜을 집었습니다. 좋아요. 도장 찍을게요.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내일 아침 내 통장으로 3천만 원 들어갈 거야. 짐이나 빨리 싸. 저는 서류 위에 단호하게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잉크 자국이 유리 테이블에까지 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고는 펜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건조한 소리가 창밖의 천둥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3천만 원 당신 커리어 장례비로 잘 써요. 민준 씨.
그리고 이 아파트, 오늘 밤 두 분이서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라요. 당신들이 이 집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까. 뭐? 이 미친년이 도장 찍고 나니까 막 나가네? 네가 그런 저주를 퍼붓는다고 우리 민준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천박한 주제에 잘난 척은 썩 꺼져.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 딸년 데리고 이 집에서 사라져. 저는 몸을 돌려 침착한 걸음으로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다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제 어린 딸이 피곤해 지쳐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담요로 딸을 감싸고 낡은 옷 몇 벌이 든 가방을 챙겨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의 모자를 뒤로하고 저는 현관문을 열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려 따가웠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밀어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실장, 나예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정중하면서도 신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내 모든 권한을 사용해요. 당장 내일 아침 강민준이 부장으로 있는 그 회사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 흐름을 동결시켜요. 즉시 해고, 통지서 준비해서 그자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동시에 은행에 연락해서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압류 및 강제 퇴거 절차 준비해요. 내가 빌려줬던 것들을 되찾을 시간이 됐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불이 환하게 켜진 아파트를 향한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들이 짓밟아온 지난 6년간의 개미놀이는 이제 끝났어요.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 낡은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차가운 비를 몰고 와 살을 내는 듯 했지만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어린 딸의 숨소리는 한결고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제 가슴으로 전해져 마치 작은 불꽃처럼 서울의 폭풍우 치는 밤의 한기를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빗물이 얼굴에 부딪히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던 6년의 기억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마음을 후벼 파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저의 권력을 봉인하고 외할아버지의 운명적인 유언장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저 순종적이고 인내심 강한 시골 여자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물러서고 강민준에게 성공의 모든 영광을 안겨주면 이 결혼이 돈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의 조용한 희생은 감사함이 아닌 촌뜨기라는 이름의 치욕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강민준이 저를 처음 집에 데려와 인사시키던 날이 생생합니다. 구리시의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던 허름한 빌라. 지금의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는 그때 길가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죠. 제가 시골 가난한 집 출신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녀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수수한 옷차림을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훑어보았습니다. 너처럼 서울 올라와서 남자 하나 물어보려는 시골 애들. 내가 한두 번 보는 줄 아니? 우리 민준이가 똑똑하고 잘생겼으니까 인생 역전해보려고 들러붙은 거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집이 뭐 찢어지게 부자는 아니지만 아무나 기어 들어오는 쓰레기통도 아니야. 너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은 평생 집만 하나 더 짊어지는 거야. 나중에 내 그 가난뱅이 친정에서 뭘 얻어먹을 게 있겠니? 그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강민주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였지만 젊은 날의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저는 애써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결혼 후 저의 시집살이는 정신적인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은행빚, 사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물건을 부수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욕설을 퍼부으며 모든 죄를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남편 잡아먹는 팔자를 타고났고 제 천한 운명이 아들의 앞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네가 이 집에 발들인 날부터 우리 민준이 하는 일마다 다 망하잖아. 당장 네 시골 동네로 꺼져서 친척들한테 돈이라도 구걸해 와서 남편 빚이나 갚아. 빌어먹을 줄만 아는 쓸모없는 계집애가 재수없는 집만 골라서 해. 내 말이 맞지? 아들아? 내가 말했잖아. 결혼은 집안끼리 맞는 사람하고 해야 한다고. 저런 거렁뱅이를 데려오니 이제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저는 그런 욕설들을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그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강민준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져 피폐해져가는 제 남자를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이제 와서야 깨닫게 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던 김 실장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유령회사와 복잡한 자금 세탁을 통해 파산 직전이던 강민준의 회사를 살릴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보이지 않는 권력을 이용해 그에게 계속해서 수익성 좋은 계약들을 밀어주고 사업상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가 지금 다니는 회사, 즉 제가 51%의 지분을 가진 태강그룹의 자회사 부장 자리에 앉게 된 것도 모두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오미숙 여사 모자가 살고 있는 그 고급 아파트 역시 제가 회사에 지시하여 매입한 뒤 임원용 사택으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자 강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스위스제 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구멍가게 아줌마에서 매일 스파를 받고 명품 가방을 사들이며 다른 부잣집 사모님들과 어울리는 귀부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부귀영화가 강민준의 타고난 재능 덕분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의 눈에 저는 여전히 촌스러운 아줌마, 그들의 완벽한 상류층 그림 속의 더러운 오점일 뿐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경멸은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러던 2달 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민준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그가 어젯밤 입었던 재킷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짙은 와인색 립스틱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 쓰지 않는 저렴하지만 자극적인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그의 태블릿 PC를 열었습니다. 제 생일이었던 비밀번호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강그룹 본사 보안팀에 연락해 손쉽게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와 최유라라는 여자 사이에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저속한 대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체 내역이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명품과 차를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장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던 중소협력업체 사장의 딸, 놀기 좋아하는 철없는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유라가 그에게 보낸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언제 그 초년 쫓아낼 거야? 나 오빠 아들 임신했단 말이야. 내 아들이 태어나서 촌스러운 아줌마를 큰엄마라고 부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강민준의 대답.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낸 그 한마디. 걱정 마, 유라야. 지금 재산 정리 거의 다 끝났어.
곧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 거야. 걔 꾀죄죄한 꼴만 봐도 진절머리가 나. 한 달만 더 기다려줘. 사모님 자리는 무조건 내 거야. 그는 저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자신의 가짜 명성을 쌓아주기 위해 돈과 권력을 산처럼 쏟아부은 여자를 버려야 할 폐품으로 여겼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자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을 닦아냈습니다. 사랑은 죽었고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저의 관용은 배은망덕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품에 안은 딸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오늘 밤 거실에서 이혼 강요극이 벌어지기 전 저는 강민준의 서재 문 밖에서 15분 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나무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아내 대화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우연히 엿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모자의 밑바닥까지 썩어빠진 본성을 똑똑히 듣고 절대 손속에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 일부러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계획은 다 세운 거니? 유라가 임신 3개월이라고 하더라. 그 집 회장님도 넌지시 말씀하셨대. 네가 이혼만 깔끔하게 처리하고 유라를 정식으로 맞아들이면 네 새 프로젝트에 10억을 바로 투자해주겠다고. 그렇게 되면 사장 자리가 어디 가겠니? 엄마, 걱정 마세요. 다 계산해놨어요. 공동명의 통장은 지난주에 엄마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로 다 빼돌렸어요. 주식이랑 차도 혼인 전 재산으로 서류 다 꾸며놨고요. 그 멍청한 여자는 맨날 부엌 구석에 처박혀서 기저귀나 갈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 뭘 하는지 알 턱이 있나요? 오늘 밤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하고 많아야 3천만 원 쥐어주고 내쫓을 거예요. 무식한 촌년이 이 서울 바닥에서 어떻게 사나 구경이나 해야죠. 3천만 원? 미쳤니? 500만 원도 많다. 6년 동안 우리 집에 빌부터 산 식충이한테 밥값 안 받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리고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니? 그 촌년이 재산 분할 해달라고 덤비지 않게 잘 처리해. 이건 내 아들 피땀으로 이룬 거야. 벽돌 한 장도 못 가져가게 해. 엄마도 참. 이 아파트는 회사에서 부장 직급으로 나온 사택이에요. 그 여자 이름은 등기 부등본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분할이에요. 걱정 마세요. 다음 달에 사장으로 승진하면 회사 내부 자금으로 이 집을 아예 사버릴 거예요. 엄마랑 유라 이름으로 명예 이전해 드릴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인테리어 싹 바꾸세요. 유라가 들어오는데 사모님 급에 맞게 꾸며야죠. 그 서연이라는 여자 지금 꼴 좀 보세요.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잖아요.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친구들 보기 창피해요. 오늘 밤에 아주 눈앞에서 치워버릴 겁니다.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뼛속까지 시린 냉소를 지었습니다. 스스로를 상류층이라 여기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힘없는 한 여자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 한 푼 두 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명예와 부가 모두 강민준의 능력 덕분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들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아파트의 실제 소유권이 제 이름으로 된 태강그룹 본사 금고 안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강민준의 장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투자하겠다는 10억. 그 회사는 사실 제가 그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짜 부실 채무를 떠안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촌뜨기 식충이라고 욕했습니다. 초라하고 천박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수수한 옷, 부엌에서 정성껏 차렸던 따뜻한 밥 한 끼가 모두 저의 선택이었음을, 까마귀 둥지를 따뜻하게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춘 봉황의 희생이었음을 그들은 저의 고결함을 발판 삼아놓고 이제 와서 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자신이 저라는 순진한 양을 조종하는 교활한 늑대라고 생각했겠죠.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 빼돌리기, 시어머니 계좌로의 자금 이체, 유라와의 모든 은밀한 통화 내용이 태강그룹 감사팀을 통해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 상세히 보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가 연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폭풍우 속에서 그는 스스로 무대의 막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방식으로 말이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내일 아침 강민준이 잠에서 깨어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회사에 출근하고 제 돈으로 산 아파트를 제 것으로 만들려 할 때 자신의 모든 권력이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고 제가 바로 그 성을 덮치는 쓰나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오미숙 여사는 손에 꽉 쥐었다고 믿었던 재산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을 때 어떻게 울부짖을까요? 그들이 지난 6년간 제게 안겨준 치욕을 저는 눈물이나 욕설로 갚아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희망을 빼앗고 그 공허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파멸의 선고로 갚아줄 겁니다.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칠흑 같은 하늘을 계속해서 갈랐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차가운 빗방울을 닦아내며 길 저편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지 15분도 채 되지 않아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불빛이 짙은 비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마이바흐 S클래스 한 대가 물에 잠긴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와 제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기도 전에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커다란 우산을 펼쳐들고 운전석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빗물이 튀어 반짝이는 구두를 더럽히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제게 빠르게 다가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김 실장, 지난 10년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의 법률 대리인이자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차 대기했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 기다리시게 해 죄송합니다. 아가씨는 괜찮으신지요? 어서 차에 타십시오. 감기 드시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딸을 안은 채 마이바흐 뒷좌석으로 올라탔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광란의 폭풍우 소리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차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하며 은은한 고급 향 냄새와 극도의 호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을 푹신한 시트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가문의 로고가 수놓아진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김 실장은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를 통해 제게 마른 실크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머리 닦으십시오. 파크 하얏트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주치의도 아가씨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김 실장. 저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천천히 얼굴에 빗물을 닦았습니다. 빗물을 닦아내는 그 행동과 함께 저는 촌뜨기 아내라는 초라하고 순종적인 껍데기를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백미러 속 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제 눈빛에는 더 이상 주눅들거나 인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눈은 이제 날카롭고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약함은 죽고 수십 개의 자회사의 운명을 쥐고 대한민국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의 막대한 자금 흐름을 조종하는 여회장의 자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시한 것들은 어떻게 준비됐죠? 회장님,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비상 절차를 가동했습니다. 첫째, 회사 관련입니다. 강민준이 부장으로 있는 자회사의 모든 유동 자금에 대한 동결 명령이 내부 시스템에 하달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제 비서가 직접 그룹 본사의 직인이 찍힌 직위, 해제 및 해고 결정서를 들고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동시에 외부 감사팀이 회사에 투입되어 지난 2년간 그의 모든 재정 비리 및 공금 횡령 혐의를 조사할 것입니다. 둘째, 개인 자산 관련입니다. 강민준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그룹의 공용 자산입니다. 법무팀에서 24시간 내 자산 회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룹 경호팀과 은행 직원이 동행하여 해당 아파트를 봉인하고 거주자를 강제 퇴거시킬 것입니다. 셋째, 그와 시어머니 오미숙의 모든 은행 계좌 중 회사 자금과 연관된 것들은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저는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대며 희미하지만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준, 당신은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아주 영리한 수법이라고 생각했겠지. 당신이 이용한 그 은행이 바로 우리 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전략적 파트너 은행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당신의 모든 움직임은 내게는 줄 끊어진 꼭두각시의 서툰 연극에 불과했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최유라라는 그 여자 집안은요, 그쪽 아버지가 강민준의 새 프로젝트에 1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던데, 네, 회장님. 최유라의 아버지는 흥진건설의 사장입니다. 공교롭게도 흥진건설은 현재 우리 그룹의 부동산 프로젝트 하청 계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프로젝트 관리팀에 지시하여 품질 규정 위반을 사유로 오늘 밤부로 흥진건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 회사 역시 파산 위기에 처할 겁니다. 10억은커녕 직원들 월급줄 1,000만 원도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훌륭해요. 그들은 부잣집 배경에 기대는 놀이를 좋아하고 집안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한다고 떠들어댔죠. 그렇다면 제가 그 발판을 산산조각 내주겠어요. 그 재벌집 딸내가 몰락해서 빚더미에 낳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과연 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돈 냄새 풀풀 나는 고결한 사랑을 외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마이바흐는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달려나갔고 뒤로는 여전히 울부짖는 폭풍우가 남았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빗물에 번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준, 오미숙, 당신들은 폭풍우 치는 밤에 우산 하나 없이 이 모자를 문 밖으로 내쫓았지. 당신들은 나를 모욕하고 부부의 연을 짓밟았으며 벼락부자의 허황된 망상에 빠져 살았어. 그러니 이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바깥의 폭풍우는 먹겠지만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쓰나미가 당신들의 인생을 덮칠 테니까. 내가 직접 당신들 몸에 덮어주었던 그 가짜 부귀영화의 껍데기를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모든 명예와 재산을 빼앗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밀어 떨어뜨릴 거야. 가면 벗기 게임은 이제 정식으로 시작됐어. 폭풍과 지나간 서울의 밤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6성급 호텔의 지하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서자 저는 곤히 잠든 딸을 품에 안고 두꺼운 양탄자가 깔린 로비를 지나 최상층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광활했고 은은한 고급 향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따뜻한 노란 조명이 복도에 걸린 값비싼 예술 작품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딸을 조심스럽게 진찰하고 수액을 놓고 열을 내렸습니다. 딸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고 고통으로 찡그렸던 작은 이마가 펴지는 것을 보자 그 끔찍했던 밤 내내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딸의 실크 이불깃을 여며주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앞에 서서 빗물이 고여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가볍게 대었습니다. 10년 전 그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는 유언장에 서명한 이후 단 하룻밤도 저는 최고 권력자라는 제 진짜 신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금융, 부동산, 상업 제국의 지분 51%를 가진 여자가 어째서 기름 냄새, 나는 부엌에 처박혀 낡은 옷을 입고 비열한 남편과 악독한 시어머니의 모욕을 6년이나 견뎠을까? 왜 처음부터 돈으로 그들의 뺨을 후려치지 않았을까? 그 답은 나약함이 아니라 제 가족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가 평범함으로 치유하고 싶었던 깊은 상처, 강민준과 시어머니가 늘 비웃던 시골 농부 출신인 제 어머니는 사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재벌 가문의 유일한 외동딸이었습니다. 오래전 제 외할아버지는 사업계의 냉혹한 늑대였습니다. 평생 이윤, 인수합병, 그리고 경제적 동맹을 위한 정략 결혼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순수한 꽃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올라와
고시원에서 살던 가난한 건축학도 따뜻한 마음과 빈손뿐이었던 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외할아버지의 극심하고 잔인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아버지를 그저 돈을 노리는 사기꾼, 신분이 다른 천박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모든 보석을 내려놓고 유일한 상속녀라는 신분을 포기한 채 아버지를 따라 시골로 몰래 도망쳐 푼돈을 모아 행복을 꾸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어머니와 의절을 선언하고 족보에서 이름을 파냈으며 집안 누구도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물질적으로는 극도로 궁핍했지만 넘치는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땡볕 아래서 뼈가 휘도록 일하며 거칠어진 손으로 저를 먹이고 입혀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돈 때문에 다툰 적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고생은 그들의 기력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막 대학에 입학하려던 18살 때 아버지는 공사장 비계, 붕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2년 후 어머니 역시 과로와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병을 얻어 아버지를 따라가셨습니다. 비좁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기 직전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돈은 결국 뜬구름과 같고 진실한 사랑과 마음의 평화야말로 사람이 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후 제가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경제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외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때 호령 한 번에 천하를 움직이고 자신의 혈육마저 내쳤던 그 권력의 화신은 이제 말기 암으로 휠체어에 의지한 쇠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20제곱미터도 안 되는 제 자취방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영정 사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 잔인함이 유일한 딸을 가난과 병 속에서 홀로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통한의 후회를 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최고의 변호사들, 그 중에서도 김 실장을 필두로 한 팀을 불러 극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그룹 지분 50 빌% 전부를 제게 넘겼고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에 찢어지게 가난한 대학생에서 수십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최연소 여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대한 재산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주식 증서들 속에서 부모님의 목숨과 맞바꾼 대가를 보았습니다. 돈을 둘러싼 검은 소용돌이, 서로를 짓밟는 비정한 현실이 저를 과거의 외할아버지처럼 차갑고 무정한 사람으로 만들까봐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교훈, 즉 집안과 돈이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에 깊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김 실장에게 위임하고 복잡한 위임 계약 뒤에 숨어 아무도 얼굴을 모르는 그림자 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갈망했습니다. 저를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이나 제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제 영혼과 미소 그 자체를 사랑해줄 남자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강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는 낡은 중고차를 몰던 가난한 영업사원이었지만 야망 가득한 눈빛으로 제게 평생 소박한 가정을 꾸려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순수하고 소박한 진심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그가 사업 실패로 고통받고 빚에 쪼들리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원칙을 깨고 그룹에 보이지 않는 힘을 동원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엔젤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그의 계좌에 돈을 넣었고 김 실장을 통해 수익성 좋은 계약을 몰아주었으며 사업상의 모든 경쟁자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회장으로 있는 태강그룹의 자회사 부장이라는 레드카펫을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도박에서 처참하게 졌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비열한 본성에 졌습니다. 강민주는 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귀영화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킬 만한 선한 인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손수 만들어준 돈과 지위를 갖게 되자 그의 위선적인 도덕의 가면은
즉시 깨져버렸고 배은망덕하고 부자를 탐하며 가난을 업신여기는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제가 농부 출신이라며 경멸하기 시작했고 탐욕스러운 어머니와 결탁해 제 공을 가로채고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제 자존심을 짓밟고 등 뒤에서는 그가 수준이 맞다고 여기는 재벌집 딸에게부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발판을 찾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돈은 거대한 돋보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그 영혼 속에 이미 존재하던 부패를 확대해서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의 인내는 끝났습니다. 제가 직접 이 권력의 왕관을 쓰고 그가 미치도록 갈망하는 바로 그 돈과 권력으로 그를 치욕의 가장 밑바닥까지 짓밟아 버리겠습니다. 동이트자 지난밤의 광란의 폭풍우는 마침내 물러가고 서울은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맑고 찬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설탕 없는 블랙커피 한 잔을 타서 호텔 드레스룸에 거대한 크리스탈 거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지난 6년간 저는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 남편의 뒤에 서기 위해 제 자신을 드러난 홈웨어와 부엌 연기 냄새, 나는 머리카락 속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임 실장이 보낸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 팀이 1시간 넘게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거울 속에는 어젯밤 쫓겨난 촌스러운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최고급 명품 브랜드에서 정교하게 재단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의 바느질이 권력과 우아함 그리고 절대적인 위압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는 볼륨감 있게 드라이되어 당당한 어깨 위로 단정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강렬한 붉은 립스틱과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눈빛이 어우러져 더 이상 한치의 타협이나 약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뾰족한 스틸레토 힐을 신고 바닥을 두드리는 또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김 실장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엄숙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각종 데이터 차트와 보안 카메라 시스템이 연동된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벨벳으로 감싼 안락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김 실장에게서 태블릿 PC를 건네받았습니다. 지난 6년간 저는 강민준과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초소형 스마트 카메라 시스템을 몰래 설치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집을 비울 때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뜻밖의 그것은 배신자들의 저속한 연극을 모두 지켜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아파트 거실과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영상과 소리가 마치 제가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거실은 지난밤의 광란의 파티가 끝난 전쟁터 같았습니다. 값비싼 수입 와인병들이 카페 뒤에 굴러다녔고 담배꽁초가 대리석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얇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머리에 왁스를 발라 번들거리며 휴대폰을 들고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옆에서는 시어머니가 가사도우미 2명에게 청소를 지시하며 손에는 수입 가구 카탈로그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승리의 환희에 취해 자신들이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너희들 깨끗하게 치워 위층 올라가서 그 서연이라는 년이 옷장에 남기고 간 싸구려 물건들 싹 다 모아서 쓰레기차에 던져버려. 이 집에 개 흔적 조금도 남기지 마. 민주나 유라한테 전화했니? 오늘 시간 되면 와서 소파 색깔은 뭘로 할지 커튼은 뭘로 바꿀지 보라고 해. 내가 바로 업체 불러서 실측하고 공사 들어가게. 이 집은 싹 다 뜯어 고쳐야 해. 금지 오겸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집도 사모님 급에 맞게 꾸며야지. 엄마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하면 돼요. 오늘 아침엔 회사 가서 정기 임원 회의를 주재해야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점심이에요. 유란의 회장님이 10억 투자 계약권 마무리하자고 식사 약속 잡았거든요. 이것만 성사되면 이사회에서 제 목소리가 더 커질 거예요. 오후엔 차 몰고 가서 유라 웨딩드레스 고르러 갈 거고요.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어젯밤
그 서연이한테 도장 찍게 하고 그 촌스러운 짐덩어리를 쫓아내니까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 천근만근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따 회사 가서 격리팀에 3천만 원 바로 보내라고 할게요. 거지 하나 쫓아내는 셈치죠. 저는 화면을 보며 경멸이 가득한 조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자의 무지와 오만, 망상은 실로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푼돈과 소파를 계산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발밑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들은 부장이라는 직책을 자랑스러워하고 본사 사장 자리를 탐냈습니다. 회사 돈으로 아파트를 수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아파트의 법적 소유권이 오직 저의 결정권 하에 있는 태강그룹 본사 금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강민준의 예비 장인이 10억을 투자하겠다던 그 흥진건설은 사실 우리 그룹이 던져주는 하청 계약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 완벽한 발판은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태블릿 PC를 돌려주고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모든 슬픔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제 게임의 주도자로서의 차갑고 정확한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물은 쳐졌고 미끼는 충분히 뿌려졌습니다. 이제 이 탐욕스러운 상어들의 숨통을 끊기 위해 마지막 그물을 걷어 올릴 시간입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모든 공격 루트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부 감사팀과 본사 인사팀 고위 간부들은 이미 아침 7시부터 자회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든 서버 시스템을 봉쇄하고 장부를 봉인했으며 강민준이 횡령한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압수했습니다. 그의 내연녀 집안 회사와의 계약을 영구히 해지한다는 공문도 퀵서비스로 발송되었습니다. 은행 역시 채무 압류 절차에 착수하고 전문 경호팀을 아파트로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부잣집에 기대는 놀이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3천만 원이 양심과 배신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들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을 몇 시간 더 느끼게 해줄 겁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아프게 떨어지는 법이니까요. 오만의 정점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추락할 때 그들의 뼈가 더 처참하게 부서질 테니까요. 저는 일어서서 한정판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당당한 걸음으로 호텔방을 나섰습니다. 이제 제가 빗속으로 걸어나가 저의 왕자를 되찾고 배신자를 직접 지옥으로 안내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은 출근 시간에 혼잡함과 소음으로 가득 찼지만 강민준이 부장으로 있는 푸른 유리 건물의 A급 오피스 빌딩은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8시 30분 강민준의 번쩍이는 벤츠 S클래스가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그는 승전보를 울린 황제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 강렬한 와인색 실크 넥타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명품 구두 소리. 그는 경비원에게 거만하게 차키를 던져주고 유유히 회전문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아마도 예비장인과의 10억 계약과 재벌집 딸과의 세기의 결혼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는 저를 쫓아낸 후 자신의 출세길이 이제 레드카펫으로 깔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태강그룹 본사 회장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저는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며 보안 카메라로 생중계되는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사무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지난 6년간의 경험으로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습니다. 공간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매일 아침처럼 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며 아첨하던 직원들의 인사가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컴퓨터 화면에 고개를 밟고 누구도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간혹 몇몇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훔쳐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긴장된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강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부하 직원들의 무례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자신을 기다리는 천지개벽할 사건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는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어 자신의 화려한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에 다다랐을 때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매일 아침 그에게 아양을 떨던 예쁜 여비서가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벽에 바싹 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가슴에 꼭 껴안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화가 나서 쏘아붙였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내 모닝커피는 어디 있고 3분기 보고 회의 자료는 다 인쇄해 놓지도 않고 멍하니 서 있기만 해. 오늘 다들 뭐에 홀렸어? 여비서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살짝 닫힌 부장실 문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짜증스럽게 콧방귀를 뀌며 문을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의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의 발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가죽 의자는 방 한가운데로 끌려 나와 있었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본사에서 직접 파견된 최고 위급 인사팀장인 박 이사였습니다. 그의 거대한 책상 주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감사팀 직원 5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류와 장부를 뒤지고 분류하며 붉은 직인으로 봉인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방 전체가 형사사건 현장처럼 삼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당혹감은 곧 자신의 영토를 침범당한 자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내 방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박 이사님, 본사 인사팀장이라는 분이 예고도 없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내 물건을 뒤지는 게 무슨 경우입니까? 누가 당신들 멋대로 내 프로젝트 서류에 손대라고 했어? 당장 손대! 전부 내 방에서 나가! 강민준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박 이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맨 위에는 그룹 회장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강민준에게 천천히 다가가 마치 사형을 집행하는 기계처럼 차갑고 무감정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강민준 부장, 이제 당신은 여기서 소리치거나 명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룹 회장님의 긴급 지시에 따라 오늘 아침 80으로 당신은 모든 관리직에서 해임되고 즉시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해고 통지서입니다. 운명의 종이 한 장이 날아와 강민준의 번쩍이는 구두 코앞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가슴을 거칠게 들썩였습니다. 그의 뇌는 방금 들은 끔찍한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해고? 해임? 그는 회사의 가장 빛나는 별이자 돈 버는 기계였는데 어째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긴단 말인가? 미쳤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날 해고해? 내가 이 회사에 수백억의 매출을 안겨준 사람이야. 내가 가장 큰 계약들을 성사시켰다고.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날 해고해? 인정 못해. 그룹 총수와 직접 면담을 요구한다. 명확한 해명을 요구해. 당신들 파벌 싸움으로 날 쫓아내려는 거지? 그렇지? 해고 사유는 아주 명확하고 투명합니다. 특별감사팀은 당신이 친인척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세금 계산서와 증빙 서류를 위조하여 지난 2년간 그룹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해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룹은 당신의 경제 범죄 관련 모든 서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관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은행 계좌, 얼마 전 어머니 명의로 몰래 빼돌린 차명 계좌까지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강민준 씨, 이제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나 선임해서 재판받고 콩밥 먹을 준비나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스크린 너머로 강민준의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2걸음 뒤로 물러나다 유리창의 등을 기댔습니다. 분노로 붉어졌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자존심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치밀하고 교묘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비리들이 한치의 자비도 없이 이렇게 잔인하게 까발려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그의 비겁한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예비 장인이라는 마지막 구명줄을 붙잡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전부 날조야. 누가 뒤에서 이딴 짓을 꾸민 거야? 누가 감히 이 사회를 무시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지시했냐고? 나한테는 든든한 백이 있어. 내 예비 장인어른 이 흥진건설 회장님이라고. 오늘 점심에 10억 투자 계약서에 사인하기로 했어. 당신들은 날 못 건드려. 날 건드리는 건 내 처가를 건드리는 거야. 당신들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강민주는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지만 박 이사는 경멸과 연민이 섞인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강민준에게 바싹 다가가 날카로운 눈으로 배신자를 쏘아보며 치명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정신 나간 남자의 고막을 꿰뚫었습니다. 당신 예비 장인어른의 흥진건설, 오늘 아침부로 우리 그룹으로부터 모든 협력 계약을 영구히 파기당했습니다. 현재 그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채권자들이 회사 정문을 막고 있으며 은행은 곧 채무 압류에 들어갈 겁니다. 그 양반 지금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바쁜데 10억은 어디서 나서 당신을 구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최고 권력을 가지고 하룻밤 만에 당신 인생을 박살낼 수 있냐고 물었습니까? 가서 어젯밤 당신이 그렇게 잔인하게 내쫓았던 그 촌스러운 아내에게나 물어보시죠. 강민준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주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어젯밤에 초라하고 순종적이던 제 얼굴과 박 이사가 방금 언급한 절대적인 권력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의 뇌는 이 두 가지 모순된 조각을 도저히 맞춰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킨슨병 환자처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처절하고 공포에 질린 비명이 스피커를 찍고 나와 방 안의 마지막 정적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진짜 징벌은 이제 막 배은망덕한 자들의 머리 위로 가장 잔인한 매질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실에 직접 연결된 선명한 보안 카메라 화면을 통해 저는 양쪽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한눈에 보고 있었습니다. 자회사 사무실에서 강민주는 부서진 석고상처럼 서 있었고 손에 든 휴대폰은 귀에 바싹 붙인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리며 그가 아침에 입었던 권희의 가면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 좀 살려줘. 세상에, 너 지금 어디 있니? 민준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갑자기 깡패 같은, 아니, 검은 제복 입은 경호원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 웬 셔츠 입은 사람들이랑 같이 와서는 은행이랑 그룹 자산관리팀에서 나왔다고 하더라. 이 아파트가 내게 아니래. 등기부등본이 본사 명의로 되어 있어서 사택을 회수하는 거래. 지금 우리 집 가구들을 전부 밖으로 내다버리고 있어. 내 옷이랑 가방도 다 길바닥에 던져지고 있다고. 민준아, 어서 와서 엄마 좀 구해줘. 나 지금 문 밖으로 쫓겨나고 있단 말이야. 저는 가죽 안락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우아하게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차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기묘하게 달콤하고 상쾌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저는 두 번째 카메라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는 호화로운 아파트의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실로 벼락부자의 몰락을 그린 완벽한 풍자화였습니다. 어젯밤 번쩍이는 실크 잠옷을 입고 저를 가리키며 가난뱅이 식충이라고 모욕하던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는 제가 본 중 가장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맨발로 아들의 내연녀가 사준 명품 가방 하나를 꼭 껴안고 집 앞 타일 바닥에서 뒹굴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룹에서 파견된 전문 경호팀은 극도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말다툼이나 폭력 없이 조용히 방 하나하나를 봉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값비싼 도자기 장식품, 명품, 옷, 고가의 화장품들이 모두 싸구려 종이 상자에 담겨 어젯밤 폭풍 후의 빗물이 아직 고여있는 아스팔트 길가로 밀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장 엄마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소리치고 욕하며 드러누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집행관들의 무표정한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민 그룹 회장의 붉은 직인이 찍힌 자산회수 명령서 앞에서 그녀의 모든 변명은 우스꽝스러운 발악이 될 뿐이었습니다. 다시 강민준의 사무실 화면으로 돌아와 그는 입을 떡 벌리고 충혈된 눈을 부릅뜬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커리어는 끝장나고 직위는 박탈당했으며 돈은 동결되고 이제는 잠잘 곳마저 예고 없이 잔인하게 빼앗겼습니다. 아까 박 이사가 했던 말이 마치 사형 선고의 종소리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서 어젯밤 당신이 내쫓았던 그 아내에게나 물어보시죠. 강민주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뿌리 깊은 오만함은 그 비현실적인 진실을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의 기저귀나 갈던 아내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분명 착오이거나 혹은 이 사회의 적대 세력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아내를 핑계로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 이사와 감사팀을 뒤로 한 채 미친 듯이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본사로 가야 했습니다. 그 권력의 화신이라는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믿는 왕좌와 공정함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자회사에서 도심에 위치한 태강그룹 본사 타워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지만 지금의 강민준에게 그 길은 한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제 집무실에 앉아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그 배신자가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운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죽박죽이었을 겁니다. 그는 예비장인인 흥진건설 회장이 마지막 구명줄이라고 필사적으로 믿고 있었겠죠. 그가 몰랐던 것은 이미 아침 일찍부터 그 회사 역시 은행의 신용 한도가 동결되고 그룹의 징벌에 연루될까 두려워한 모든 협력업체들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서서히 조여오는 하나의 그물 안에 함께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강민주는 태강그룹 본사타워 정문 앞에 벤츠를 급정거시켰습니다. 그는 경비원에게 차를 맡길 생각도 없이 몽유병 환자처럼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완벽했던 회색 정장은 구겨지고 와인색 넥타이는 답답함에 거칠게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로 난폭하게 걸어들어가 보안 게이트 앞에서 자신의 임원카드를 강하게 긁었습니다. 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사용이 중지된 카드입니다. 강민주는 미친 듯이 보안 게이트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뛰어넘으려 하자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즉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눈 없어? 나 강민준이야. 태강그룹 자회사 부장이라고. 회장님을 직접 뵈어야 할 급한 용무가 있단 말이다. 길 비켜! 그는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본사 경호원들은 이미 김 실장에게서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얼음장 같은 얼굴로 단호하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막다른 골목에서 강민주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젊은 경호원 1명을 힘껏 밀쳐 넘어뜨리고 경보음이 울리는 것도 무시한 채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뒤쫓았지만 그는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이사회 VIP 회의실이 있는 최상층 버튼을 광적으로 눌러댔습니다. 저는 VIP 회의실의 넓고 장엄한 공간 상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은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유리창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공간의 고요함은 아래층 로비의 혼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김 실장이 제 등 뒤에서 몸을 숙여 강민준이 올라오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 위로 흘러내린 검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흰색 블레이저의 옷깃을 바로잡았습니다. 제 심장은 느리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쓴 눈물을 삼키며 촌스럽고 무능한 아내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6년 동안 저는 그의 탐욕을 묵인했고 그 대가로 폭풍우 치는 밤에 모욕당하며 쫓겨났습니다. 이제 연극의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그 배신자의 세계관이 가장 추악한 파편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잔인한 진실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쿵쿵쿵 무겁고 다급한 발소리가 회의실 밖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 몸싸움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정교하게 조각된 회의실의 떡갈나무 문이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 활짝 열렸습니다. 강민준이 방향 잃은 야수처럼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공포와 분노로 창백해진 얼굴 위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경호원 2명이 그를 제압하려 따라 들어왔지만 저는 가볍게 손을 들어 그들에게 물러나 문을 닫으라고 신호했습니다. 무거운 문이 닫히며 배신자는 오직 저와 단둘이 남겨진 밀실에 갇혔습니다. 강민준은 광활한 회의실 한가운데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빛에 눈이 부셨습니다. 그는 길고 긴 회의 테이블을 훑어보았고 이내 그의 시선은 테이블 끝 상석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 찬란한 아침 햇살 아래 제가 다리를 꼬고 두 손을 우아하게 테이블 위에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권위 있는 흰색 정장을 입고 짙은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희미하지만 칼날처럼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마치 미친 환각을 쫓아내려는 듯 눈을 계속해서 깜박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을 비비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알아보았죠. 불과 어젯밤 초라하고 천박해서 토가 나온다고 욕했던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끔찍한 위압감과 절대적인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순종적으로 있던 아내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강민준의 뇌는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그는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려 했지만 바싹 마른 목에서는 의미 없는 더듬거림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금빛 명패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사회 의장 김서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당신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냐고? 경호원들 뭐해? 왜 외부인이 멋대로 들어와서 저기 앉아있게 놔두는 거야?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는 처절하고 부서지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무릎이 풀리고 한때 당당했던 다리는 더 이상 그의 거대한 몸을 지탱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근처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겨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관자놀이에는 푸른 핏줄이 섰습니다. 그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해고 결정, 아파트 압류, 은행 동결. 박 이사가 그랬어. 네 아내한테 물어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서연 씨, 당신 누구야? 그의 절규가 넓은 방을 울리며 유리벽에 부딪혀 되돌아와 그의 처참한 굴욕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뾰족한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을 돌아 바닥에 주저앉은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멈춰서서 몸을 숙여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눈으로
그의 공포에 찬 눈동자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나요? 강민준 씨?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독침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그의 뇌리에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늘 비웃고 경멸하던 가난한 시골 출신의 여자예요. 지난 6년간 당신이 파트너들 앞에서 창피해했던 초라하고 촌스러운 아내였죠. 나는 어젯밤 당신이 손목을 비틀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고 푼돈 3천만 원에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더 깊이 올렸습니다. 독이 든 말이 배신자의 모든 세포에 스며들도록. 그리고 나는 바로 이 위대한 태강그룹의 지분 51%를 가진 합법적인 상속녀이기도 하죠. 나는 당신이 방금 쫓겨난 그 부장자리의 진짜 주인이고 당신 어머니가 오늘 아침 쫓겨난 그 호화로운 아파트의 법적 소유자예요. 당신이 사업을 일으킨 자금, 당신을 성공의 정점으로 이끈 계약들, 심지어 당신이 기대려던 그 예비 장인의 회사까지 모든 것이 내 손바닥 안에 있었어요. 지난 6년간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위대한 늑대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강민준 씨. 당신은 그저 내가 조종하던 꼭두각시, 내가 집 지키라고 밥 주던 사냥개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감히 주인을 무는 배은망덕한 짓을 했죠. 강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말은 그의 오만한 자아, 가짜, 자존심, 그리고 그의 세계관 전체를 박살내는 잔인한 망치질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웅크린 채 온몸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의 재능이 아니었고 그의 어머니가 누린 부귀영화는 그녀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가장 경멸했던 아내가 베푼 동량이었습니다. 그는 금박을 칠한 돌멩이를 쫓다가 제 손으로 직접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강민준 씨. 당신과 나는 사는 세계가 다르죠. 당신의 세계는 탐욕과 배은망덕, 속물근성으로 더럽게 기워진 곳이에요. 반면 나의 세계는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단 한 번도 발들여 놓을 자격이 없는 곳이고요. 이제 내 건물에서 당장 꺼져요. 내가 공금 횡령죄로 경찰을 부르기 전에 저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의장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리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제 뒷모습을 찬란하고 당당하게 비추었습니다. 제 등 뒤로 강민준은 바닥에 머리를 밟고 스스로 판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의 처절한 흐느낌을 터뜨렸습니다. 징벌의 게임은 이로써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VIP 회의실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와 본사 건물 밖으로 쫓겨난 후 강민준은 서울의 번잡한 인파 속을 떠다니는 영혼 없는 시체와 같았습니다. 보안팀의 보고를 통해 저는 그가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비틀거리며 인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값비싼 정장은 로비에서 넘어진 탓에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넥타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커리어 붕괴, 권력 상실, 공금 횡령으로 인한 수감 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그의 인식 체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기회주의자의 생존 본능은 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운전사를 미친 듯이 재촉하며 유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구명줄이라고 믿는 금지옥엽 내연녀. 그는 유라가 자신의 핏줄,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손자를 임신했으니 그녀의 사랑은 모든 물질적 장벽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저속한 관계가 명품 선물, 번지르르한 부장 타이틀, 그리고 사모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 위에 세워졌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발판을 걷어차버렸을 때 그들의 사랑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부서질 운명이었습니다. 택시가 유란의 가족이 사는 고급 주택가 앞에 멈춰섰을 때 강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소의 고요한 부촌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수십 대의 자재 납품업체의 트럭들이 진입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들이 빗독 족장을 손에 들고 흥진건설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하청 계약 파기 통보가 내려지자 도미노 효과가 즉시 발생했습니다. 은행들은 신용 한도를 동결했고 파산 냄새를 맡은 납품업체들이 즉시 빚을 받으러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그 재벌집 딸내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면초가에 빠져 죽기 직전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강민주는 혼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겨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라가 현관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멋지게 말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강민준을 보자 그녀의 눈에 처음에는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그의 처참하고 초라하며 미친 듯한 몰골을 보고는 그 희망은 경멸과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강민준은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유라야, 유라야, 나 좀 구해줘. 나 모든 걸 잃었어. 그 서연이라는 년, 내 그 촌스러운 아내가 태강그룹 회장이었어. 날 속이고 함정에 빠뜨렸어. 날 해고하고 계좌를 동결하고 우리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약속대로 10억만 투자해달라고 해줘. 돈만 있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우리에겐 아기도 있잖아. 네가 날 도와줘야 해.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앞의 남자를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생물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강민준의 말은 그녀의 미래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기 집안이 바로 그 태강그룹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그 원인이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이 멍청하고 비열한 남자 때문이라니.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놀기 좋아하던 철없는 아가씨의 현실적인 본성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휘둘러 강민준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짝하는 소리와 함께 배신자의 창백한 얼굴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미쳤어? 정신 나갔냐고. 우리 아빠 지금 빚쟁이들 때문에 집안에 숨어있어. 회사 계약 다 끊겨서 파산하게 생겼는데 무슨 10억을 너 같은 쓰레기한테 던져줘? 알고 보니 너 평생 마누라 등골 빼먹던 기생충이었구나. 날 속였어. 네가 능력 있는 부장이라고 나를 사모님 만들어준다고 저택에서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이제 땡전 한 푼 없는 거지. 경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다고? 네, 그 재수없는 낯짝 들이밀어서 우리 집안까지 같이 죽게 만들 셈이야? 강민주는 뜨거운 뺨을 감싸쥔 채 어젯밤까지만 해도 애지중지하며 사랑을 속삭였던 내연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독하고 무정한 말이 그의 귓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그 예쁜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마지막 연결고리인 유라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라야. 우리 사랑했잖아. 너 내 아들 임신했잖아. 우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네가 이럴 순 없어. 사랑? 꿈깨. 강민준. 나 같은 여자한테 줄선 재벌 2세들이 널렸어. 내가 유부남인 너한테 붙은 건 너한테 돈 있고 권력 있고 미래가 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야. 이제 넌 빚더미에 앉은 실업자일 뿐인데 내가 너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놈의 애를 낳을 것 같아? 꿈도 꾸지 마. 오늘 오후에 당장 병원 가서 이 애 지울 거야. 너처럼 재수 없고 더러운 놈이랑 엮이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신 나타나지 마! 이 쓰레기! 기생충 같은 놈! 유라의 한마디 한마디는 수천 개의 독 바른 비수가 되어 강민준의 찢어진 심장과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쓰레기, 기생충, 더러운 놈. 어쩜 그리 익숙한 말들인지. 그것은 바로 어젯밤 폭풍우 속에서 그가 저를 모욕하며 이혼을 강요할 때 썼던 그 끔찍한 단어들이 아니던가? 그는 제 모습을 보고 토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과응보가 번개처럼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저를 대신하기 위해 선택했던 바로 그 여자가 똑같은 말로 그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유란의 집에 더러운 타일 바닥에 무릎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서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여름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그는 빗물이 얼굴을 때리는 것을 그대로 맞으며 쓰라린 눈물과 뒤섞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피가 나도록 길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제가 끓여주던 따뜻한 밥을, 그가 스트레스 받을 때 밤새 관자놀이를 주물러 주던 제 손길을, 지난 6년간 제가 그에게 바쳤던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죗값은 이제 막 절망의 경계에 닿았을 뿐이었습니다. 간부와 내연녀의 막장극은 가장 저속하고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쓴 징벌의 시나리오 그대로였습니다. 폭풍우가 과거의 모든 잔재를 휩쓸고 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종양과 그의 하수인들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의 비리 서류는 경제범죄수사팀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그는 도망칠 기회도, 그를 보호해주거나 숨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세계적인 전략 파트너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호텔 로비를 나섰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안개비가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가운데 대기 중인 마이바흐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텔 화단 옆 어두운 구석에서 초라하고 남루한 두 그림자가 뛰쳐나와 저를 둘러싼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빗물에 젖은 돌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제 명품 구두 코앞까지 기어왔습니다. 강민준과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였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한때 비단 옷을 걸치고 오만하게 굴던 그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옷은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고 며칠간 씻지 못한 노숙자의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퀭했고 주름은 깊게 팼으며 희끗희끗한 머리는 빗물에 흠뻑 젖어 엉망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앙상하게 마르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으며 덥수룩한 수염의 눈빛은 극도의 절망과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갈 곳을 잃고 돈은 동결되고 친구와 친척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들은 지난 사흘 밤낮을 다리 밑과 공원에서 굶주림과 추위, 굴욕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저를 보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시어머니가 기어왔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손으로 제 코트 자락을 붙잡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한때 상류층 사모님이라 자칭했던 모든 체면을 버리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아가, 이 늙은이를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어서 귀신에 씌어서 너한테 그 모진 짓을 했어. 지난 며칠 동안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 아가, 쓰레기통 뒤져서 밥 먹고 밤에는 추운 길바닥에서 자다가 깡패들한테 맞고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회장님이잖아. 너는 힘이 있잖아. 제발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모자 살길 좀 열어줘. 제발 부탁이다. 아가, 6년간 며느리로 지낸 정을 봐서 내 손주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민준이 좀, 이 늙은이 좀 살려줘. 저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발 아래 엎드린 여자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6년의 정, 손주, 그 신성한 단어들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니 어찌나 저렴하고 역겹게 들리는지. 그녀가 짜다며 제가 끓인 국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 정을 생각했던가. 아들과 한패가 되어 열이 펄펄 끓는 제 딸과 저를 폭풍우 치는 밤에 내쫓고 재벌집 딸을 들일 때 이 손주를 생각했던가? 아니, 이 애원의 본질은 회개가 아니라 가난과 굶주림, 막다른 골목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발을 차서 그녀의 더러운 손에서 옷자락을 빼냈습니다. 오미숙 여사님, 누구 앞에서 연극을 하시는 거죠? 당신의 6년 정이란 건 온갖 욕설과 학대, 그리고 제 등 뒤에서 재산을 빼돌린 음모 아니었나요? 당신 손녀요? 제 딸은 맨날 아픈 짐 덩어리고 그 재벌집 딸이 낳아줄 귀한 손자만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그 여자가 낙태하고 당신 아들을 쓰레기처럼 버렸다죠? 참 안 됐네요. 인과응보가 너무 빨리 왔어요.
재벌 사돈댁 사모님 자리 즐겨보기도 전에 다림이 신세가 되셨네요. 그 악어의 눈물은 앞으로 닥쳐올 암담한 날들을 위해 아껴두시죠. 강민주는 제가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도 감히 나서서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비겁함은 그의 뼛속까지 밝혀 있었습니다. 그는 진흙탕 위를 무릎으로 기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고 쿵쿵 하는 고통스러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나온 피가 빗물과 섞여 지독히도 처참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쓰레기고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그 유라라는 년한테 홀려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제발 재산은 다 가져가도 좋아. 평생 네 밑에서 개처럼 일하라면 할게.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서연아, 경찰이 날 쫓고 있어. 네가 고소 안 취하하면 난 10년, 20년 감옥에서 썩어야 해. 난 감옥에 못 가. 거기서 죽을 거야. 우리 처음 사랑했을 때 기억 안 나? 내가 빗속에서 널 태워주고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 서연아, 제발 날 좀 구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그는 울부짖으며 제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교도소 문턱에 선자의 극도의 공포와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오만하게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온다고 말하던 남자가 이제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며 더러운 진흙탕을 핥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혐오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건장한 경호원 2명에게 신호를 보내 그 남자를 잭에서 거칠게 떼어내 웅덩이에 내동댕이 치게 했습니다. 강민준, 당신은 옛 추억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어. 우리의 사랑은 당신이 그 비열했던 폭풍우 치던 밤에 직접 묻어버렸으니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우습군. 당신이 횡령한 돈은 우리 그룹 수천 명 직원들의 피땀이야. 당신은 그 돈을 훔쳐 내연녀에게 차를 사주고 가방을 사주고 당신 어머니의 탐욕을 채워줬어. 당신을 감옥에 보내는 건 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경제사범에 대한 법의 심판이지. 저는 몸을 숙여 천년빙하처럼 고요한 눈으로 그의 처참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무릎 꿇고 있지 마. 다리 밑은 춥잖아. 교도소에서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배우도록 해. 당신이 내 청춘값이라며 던져준 3천만 원. 내가 당신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했어.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덜 맞으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 쌓아주는 마지막 공덕이라고 생각해. 잘 가, 강민준. 다시는 영원히 당신의 그 역겨운 얼굴을 내 눈앞에 보이지 마. 저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호화로운 마이바흐에 올라탔습니다. 차문이 닫히며 뒤에서 들려오는 모자의 절망적인 비명이 차단되었습니다. 어두운 차창 너머로 길 끝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배신자를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의 굴욕과 쓴 눈물을 담은 비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더러운 쓰레기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제게 맑고 평화로운 삶을 돌려주는 비였습니다. 6개월 후 몰디브의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고 에메랄드빛 바다는 비단처럼 부드러운 백사장과 어우러져 수평선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상빌라의 테라스 선베드에 누워 열대 과일 칵테일을 마시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제 어린 딸이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부모와 함께 즐겁게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시댁의 냉대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모든 아픔의 흔적을 지워냈습니다. 제 딸은 이제 절대적인 사랑과 굳건한 보호, 그리고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PC를 들어 아침 경제 뉴스를 훑어보았습니다. 저의 투명하고 과감한 경영 아래 그룹은 새로운 수익 기록을 경신하며 해외 시장으로 투자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리 보고도 기생충 같은 유령 회사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조직은 완벽한 기계처럼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회와 모든 주주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난한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간 여자의 딸, 온갖 억울함을 겪었던 제가 가문의 가장 강력한 왕관을 쓸 능력과 배짱, 그리고 냉철함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을 가끔 김 실장의 보고를 통해 저를 짓밟았던 자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강민주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노역에 시달리며 밤낮으로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다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는 아들이 수감된 후 의지할 곳 없이 외곽의 빈민가에서 폐지를 주우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생활과 정신적 충격으로 큰 병을 얻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길거리를 헤매며 귀한 손자와 사장자리를 중얼거린다고 했습니다. 내연녀 최유라는 집안이 파산하고 전 재산이 압류된 후 변두리 유흥업소에서 망가진 얼굴로 푼돈을 벌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운명으로부터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징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남을 모욕하고 짓밟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것들, 돈과 명예, 그리고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태블릿 PC를 내려놓고 짭짤한 바다, 내음이 섞인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둠과 순종 속에 잠겨있던 지난 6년을 돌이켜보며 저는 피와 눈물로 배운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연약한 마음과 사랑받고 보호받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남자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청춘을 희생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의 자존심을 버립니다. 우리는 그 조용한 희생이 충실한 사랑과 평온한 가정으로 보답받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동화가 아니며 사람의 마음은 돈과 권력의 유혹 앞에서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걸어갈 길을 닦아주기 위해 스스로 조약돌이 되기를 자처한다면 그들이 왜 당신을 무심하게 짓밟는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무조건적인 희생, 맹목적인 인내는 결코 나쁜 남자를 붙잡아두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이기심과 오만함을 키워 결국 당신을 집어삼키게 만드는 비료일 뿐입니다. 여자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 가장 견고한 갑옷은 외모도 순종도 남자에 대한 의존도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 독립, 지성, 그리고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배짱입니다. 돈으로 진정한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당신의 머리와 땀으로 번 돈은 당신에게 선택할 권리를 사줄 수 있습니다. 짓밟았을 때 아니오 라고 말할 권리, 배신당했을 때 가장 당당하게 돌아설 수 있는 권리를 말입니다. 다른 사람 눈이 부실까 두려워 당신의 빛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다이아몬드라면 가장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그 빛을 견디지 못하는 남자는 당신과 같은 하늘 아래 설 자격이 없는 나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며 제 마음은 이제 한 톨의 원망이나 증오도 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상처 준 자들에 대한 가장 달콤하고 잔인한 복수는 그들을 칼로 찌르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이 과거의 잿더미에서 걸어나와 모든 더러움을 털어내고 너무나 찬란하고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깊은 우물 바닥에서 갈망과 후회, 그리고 극도의 절망의 찬눈으로 당신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몰디브의 바다 위로 노을이 지며 온 세상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드러운 백사장을 걸으며 달려와 안기는 작은 딸을 두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유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폭풍우에 휩쓸렸지만 바로 그 폭풍우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서연, 제 손으로 직접 순종의 족쇄를 부수고 스스로 만든 권력의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자의 남은 인생은 빛과 평화, 그리고 가장 당당한 날들로만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게임은 끝났고 유일한 승자는 바로 저입니다.
조용한 아파트의 바람부는 발코니에 서서 잿빛 구름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빗방울을 손으로 받아보며 저는 문득 미소 지었습니다. 원망이나 슬픔의 찌꺼기가 조금도 남지 않은 가벼운 미소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참 기묘합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거센 폭풍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평온함의 가치를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정신적 폭력을 견뎌내며 독한 결혼 생활에 잠겨있던 6년의 시간은 이제와 돌이켜보면 길고 어두운 꿈만 같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피 흘리던 모든 상처와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굴욕은 결국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습니다. 그 흉터는 더 이상 궂은 날씨에 쑤시지도 않고 그저 제가 한번 찢어졌었지만 스스로를 꿰매고 당당하게 다시 태어났다는 침묵의 훈장처럼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배신자와 그 악독한 시어머니를 사회의 진흙탕 밑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통쾌했냐고요.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을 때는 그들이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굴욕 속에서 우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나요? 승리의 정점에 서서 자신들이 만든 잿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을 내려다볼 때 제가 느낀 것은 광적인 희열이 아니라 끝없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징벌의 최고 경지는 증오를 증오로 갚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저는 그들의 파렴치함과 악독함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여자의 영혼은 더러운 것들을 묻는 무덤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고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빼앗은 뒤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망령이 제 찬란한 인생을 단 1초도 더럽히지 못하도록 사랑과 연민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날개를 꺾고 남자를 빛내기 위해 스스로를 무명의 조약돌로 만들었던 연약한 소녀 시절부터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저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조용한 희생, 인내, 그리고 끝없는 관용이 한 사람의 마음을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청춘과 자존심을 대가로 치른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그 폭풍우 치던 밤, 남편의 손에 손목이 붙잡혀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온다는 말과 함께 내쫓겼을 때 제 안의 연약한 자아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밤 별장을 나선 여자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가는 여왕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온 깨달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남을 위해 스스로 발닦개가 될 때 왜 그들이 당신을 잔인하게 짓밟는지 묻지 마십시오. 제 피와 뼈로 쓰인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특히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편견 속에서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침묵하고 남자의 자존심을 위해 자신의 빛을 거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당신의 생명과 기쁨, 자존심 전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설령 그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랑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바쳤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배은망덕한 자를 만난다면 당신의 희생은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할 뿐입니다. 결코 결혼 때문에 당신 자신과 당신의 커리어를 잃지 마세요. 당신을 지켜줄 최고의 무기, 폭풍우 속에서 가장 안전한 우산은 남자의 맹세가 아니라 경제적 독립과 날카로운 지성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살 수는 없죠. 하지만 당신의 땀과 노력, 지혜로 번 돈은 당신에게 선택할 권리를 사줄 수 있습니다. 내일 뭘 먹고 살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걱정하지 않고 독한 관계에서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는 권리, 부당함과 억압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줄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당신이 다이아몬드라면 부디 가장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편협한 자들의 눈이 부실까 두려워 스스로에게 진흙을 묻히지 마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곁에 설 배짱이 있는 남자는 당신의 빛을 자랑스러워할 것이지 결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당신에게 불을 끄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저처럼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을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들어주세요. 우세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목구멍에 걸린 모든 쓴 눈물이 다 흘러나올 때까지 실컷 우세요. 하지만 울고 난 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깨끗이 세수하고 가장 예쁜 립스틱을 바르고 제일 멋진 옷을 입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밖으로 나가세요.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픔을 힘으로, 굴욕을 동력으로 삼아 돈을 벌고 자신을 가꾸고 스스로를 발전시키세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잔인하며 품격 있는 복수는 머리채를 잡고 싸우거나 인터넷에 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너무나 찬란하고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등을 돌렸던 자들이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와 아쉬움만 느끼고 자신들은 영원히 당신과 같은 수준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세요. 이 세상은 공평합니다. 인과응보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달콤한 열매를 맺고 독한 바람을 일으키면 폭풍우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인생과 시간이 제 역할을 하도록 두면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영혼을 맑게 유지하고 미래를 만들기 위해 두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앞으로 다가올 진정한 사랑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한 번에 실패한 결혼은 여성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찬란한 다음 장을 쓰기 위한 쉼표이자 전환점일 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희미한 조연이 아닌 당신만의 왕국을 다스리는 유일한 여왕이 되는 새로운 장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한 공간에서 제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과거의 어떤 상처가 한때 어리석을 만큼 관대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오늘 우리 모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한 구석을 건드렸거나 넘어진 자리에서 용감하게 일어설 수 있는 작은 빛이라도 되었다면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거나 혹은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곳에는 비난이 아닌 공감과 같은 마음을 가진 영혼들의 보이지 않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긍정의 힘을 널리 퍼뜨려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하며 더 깊은 인생 이야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참여는 제가 계속해서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밖에는 먹구름이 모두 거쳤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따뜻한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방안을 평온하고 기적 같은 빛으로 채웁니다. 모든 폭풍우는 결국 지나가고 맑은 날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의 인생 일기장은 여기서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여성분들이 인생의 수많은 폭풍우 속에서도 땅 위에 굳건히 두 발로 서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차가운 머리와 모든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중받고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가슴 뛰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